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군수직공무원 필기시험 경약 7급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역시나 이제 문제 확인하기 전에 간단하게 총평 좀 드리면, 사실 이제 9급도 마찬가지긴 했었는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난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하죠. 물론 그게 작년 시험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7급도 마찬가지였어요. 7급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올해 7급 같은 경우가 사실 문제 자체의 난도가 높았다기보다는 그 좀 특정 부분에 좀 많이 출제가 됐죠. 사실 상대적으로 좀 출제 비중이 낮았던 경영 정보 시스템 MRS 쪽에 대한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난도를 좀 높여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23년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전체적인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9급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지는 적당한 난도의 출제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총평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한 문제씩 한 번씩 보시게 될 텐데,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적대적 M&A와 관련된 전략은 공격과 방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격은 인수기업이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하고 방어는 피인수기업이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주어진 4개 중에 피인수기업이 사용하는 전략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번 황금 낙하산, 2번 차임 매수, 3번 백기사, 4번 포이즌필. 이 포이즌필은 독소 조항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황금 낙하산, 백기사, 포이즌필은 방어수단에 해당하고, 차임 매수는 말 그대로 차입해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니까 인수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되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다음 중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제가 항상 외치는 거 무작위, 층화, 군집. 대표적인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판단, 편의, 할당, 눈덩이 같은 것들 얘기합니다. 1번 층화 표본 추출, 2번 편의 표본 추출, 3번 판단 표본 추출, 4번 할당 표본 추출. 2번, 3번, 4번은 비확률, 1번이 확률에 해당하니까 2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3번, 하나의 작업자에서 작업 순서를 결정하려고 한다. 4개 작업의 현재 시점에서의 작업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최소 여유시간법에 따른 작업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그 다른 쪽 시험에 대한 다른 이제 기출문제들 많이 보셨으면 여기에 대한 거 이미 정리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최소 여유시간법, 말 그대로 여유시간이 짧은 거 먼저 하는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유시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납기까지 남은 시간에서 잔여 작업 소요 시간을 빼준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럼 결국 얘의 최소 얘의 여유 시간은 7일, 얘는 8일, 얘는 9일, 얘는 4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유 시간이 가장 작은 것부터 끌고 가게 되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D가 수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수행되면 되고요. B, C의 순서로 수행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D, A, B, C로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찾으시면 1번이 되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4번 성장을 위한 전략 가운데 수직적 통합 및 수평적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수평적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수평적 통합은 동일한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하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고요. 2번 전방 통합을 하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전방 통합은 소비자 방향 판매 쪽과 관련돼 있으니까 2번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3번 후방 통합 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후방 통합한다는 것은 공급업체 방향을 통합하게 되는 거고요. 공급업체를 통합하게 되면 그만큼 저렴하게 뭔가를 조달할 수 있으니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돼요. 4번 의류 제조업체가 섬유 제조업체를 통합하는 것은 전방 통합에 해당한다. 의류 제조업체와 섬유 제조업체 보게 되면 이쪽이 섬유를 의류업체에다가 공급해 줄 거니까 의류업체, 생산업체가 공급업체를 통합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는 전방 통합이 아니라 후방 통합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5번 다음 중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라인 조직은 신속한 의사 결정과 실행이 가능하다. 2번 라인 스텝 조직의 구성원은 2개 이상의 공식적인 집단에 동시에 속한다. 2개 이상의 공식적인 집단에 동시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 형태는 라인 스텝 조직이 아니라 행렬 조직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조직. 프로젝트 팀 조직도 어느 정도 이런 그 2개 이상의 공적인 집단에 동시에 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라인 스텝 조직에 대한 설명은 아니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사업부제 조직은 사업부별로 업무 수행에 대한 통제와 평가를 한다. 사업부제 조직이니까 사업부별로 뭔가 하겠죠. 4번 네트워크 조직은 필요에 따라 기업 내부 부서 및 외부 조직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6번 다음 중 주식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식회사는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2번 주식회사는 주주가 투자한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주주가 투자한 원금은 출자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출자금은 만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주식회사는 영구채권의 원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 영구채권이라고 얘기해요. 영구채권은 만기가 있으면 없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상환할 수가 없으니까 상환할 의무도 없다라는 설명,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적절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4개 중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2번이 되니까 6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7번 다음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빅데이터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2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증가한다. 3번 사물 인터넷을 통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사물과 사이버 세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사물을 결합하여 상호작용한다. 4번 가상현실이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실제 세계의 배경이나 이미지에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얘가 잘못되어 있는데 뒤에 설명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증강현실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8번 다음 중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이용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 문제 그러니까 되게 생소해 볼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요, 그 노무사 기출문제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봤던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노무사 기출문제 정리하신 분들이라면 그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1번 메트칼프의 법칙, 2번 길더의 법칙, 3번 무어의 법칙, 4번 황해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가 있고, 정답은 1번 메트칼프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8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9번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알더프의 ERG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친교 욕구, 권력 욕구, 성취 욕구로 구분하였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ERG 이론 존재, 관계, 성장 욕구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알더퍼고요. 친교, 권력, 성취 욕구로 구분한 사람은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서의 문제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2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준거인과 비교할 때 자신이 과다 보상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직원은 불공정성을 해소하려는 동기가 유발된다. 3번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동기부여 강도를 설명하는 변수는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이다. 4번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한다. 나머지 다 문제 없죠.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다음 10번 주식회사 갑의 2년 동안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중 주식회사 갑의 자본금 인출액이 500원이라면 2022년도에 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주식회사 갑의 배당 성향은 0이고 다른 자본 항목의 변동은 없다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거 사실 제가 그 실전 동영 모의사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도 드렸던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기말 자본금이요. 기말 자본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초
자본금에다가 기중에 자본 변동액을 반영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본이 감소 활동이라면 자본금에서 기초자본에서 빼주면 되는 거고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라면 기초자본에서 더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보시면 일단 기말자본금이 2020년 12월 30일인데 총자산이 8,000원, 총 부채가 3,000원이니까 기말자본 얼마란 자본금 좀 더 정확히 쓸게요. 자본금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기말자본 액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말자본액은 보시면 8,000원과 3,000원 사이 차액이니까 여기가 5,0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에 총 자산이 6,000원, 총 부채가 2,000원이니까 기초 자본은 4,0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게 맞아야 되니까 결국 자본 변동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1,000원이 증가하면 돼요. 1,000원이 증가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기중에 자본금 인출액이 500원 있었고요. 자본금 인출액이 있었다는 것은 자본을 증가시켜줬을까요? 감소시켜줬을까요? 감소시켜줬겠죠. 그러니까 500원을 빼주고요. 거기에 얼마를 더했을 때 1,000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순이익을 걸고 순이익이 자본을 증가시켜 줄 테니까 요걸 충족시킨 X는 1,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3번 1,500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 문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1번 소비자 행동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냥 문제 답 주고 있는 건데, 새로 출시된 자동차의 디자인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조금씩 호감도가 증가한다, 계속 보다 보니 계속 노출하다 보니가 되는 거죠. 1번 휴리스틱, 2번 프로스펙트 이론, 3번 사회 판단 이론, 4번 단순 노출 효과. 정답은 당연히 4번 단순 노출 효과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2번 다음 중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샘플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샘플링 검사 로트로부터 추출한 샘플이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로트 전체를 불합격 판정한다. 2번 검사 특성 곡선은 로트의 불량률에 대한 합격 판정 확률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3번 합격으로 판정해야 할 로트를 불합격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소비자 위험이라고 한다. 얘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합격으로 판정했는데 할 로트를 불합격 처리했을 때 소비자가 받는 위험은 없죠. 대신 누가 위험을 받게, 그러니까 누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냐면 생산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인 거죠. 그래서 합격으로 판정해야 할 로트를 불합격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소비자 위험이 아니라 생산자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소비자 위험은 뭐가 되냐면 불합격으로 판정해야 할 로트를 합격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생산자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 위험은 불합격으로 판정해야 할 로트를 합격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4번 파괴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샘플링 검사가 효과적이다. 여기서 한 샘플링 검사는 표본 검사 의미하는 거고요. 당연히 파괴검사인데 전수검사 해버리면 다 부셔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괴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샘플링, 표본 검사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3번 논학과가 제시한 암묵지와 형식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4개의 지식 변환 과정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장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기억, 암묵지니까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 암묵지가 형식지로 바뀌니까 익스터널라이제이션, 형식지가 형식지로 바뀌니까 컨비네이션, 형식지가 암묵지로 바뀌니까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답 체크해보면 아까 여기가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가 될 거고요. 익스터널라이제이션, 외제화, 컨비네이션, 종합화, 인터널라이제이션, 내재화가 되니까 13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4번 STP의 위상정립, 위상정립 포지셔닝을 위상정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위상정립을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속성에 의한 위상정립, 2번 편익에 의한 위상정립, 3번 경쟁자에 의한 위상정립, 4번 자원에 의한
위상 정립? 예, 역시 포지셔닝 전략 크게 세 가지 있다는 사실, 죄송합니다. 크게 네 가지 말씀드렸죠. 그 네 가지가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역시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경쟁자에 의한 위상 정립이 있는 거니까 자원에 의한 위상 정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5번 주식회사 대한기업은 2023년 1월 2일에 최신형 노트북을 300만원에 구입하였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사무용 기기의 내용 연수는 5년이며 5년 후 잔존 가치는 시세원가의 10%로 추정된다. 이 사무용 기기의 2023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라는 거고, 역시나 감가상각 방법이 지금 정액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죠. 그랬을 때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 어떻게 구할까요? 취득가액에서 잔존 가치를 빼주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 보시면 취득가액이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취득원가의 10%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270만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여기가 5가 되니까 결국 270만원을 5로 나누어 주게 되면 54만원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 2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16번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환경 분석 도구로서 포터의 5대 경쟁 세력 모형 5 4시즈 모델이죠. 에서 제시된 5대 경쟁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대체제 위협, 2번 신규 진입 기업의 위협, 3번 정부 정책의 위협, 4번 공급자의 교섭력. 답은 당연히 3번 정부 정책의 위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7번 하우스와 미첼이 제시한 리더십 상황 이론인 경로 목표 이론에서 제시된 네, 17번 다시 볼게요. 17번 하우스와 미첼이 제시한 리더십 상황 이론인 경로 목표 이론에서 제시된 리더십 행동 유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지정덕, 하급자가 어떤 일정에 따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한 유형. 여기서 그냥 바로 잘못됐네요. 지금 그러니까 하급자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한다? 그런 거 아니고요. 지정덕은 구조주도적인 측면, 다시 해서 일과 관련된 측면을 강조하는 리더를 지지적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자체가 지지적 리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 되니까 1번 자체가 일단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2번 지원적 리더, 하급자의 복지와 안녕 및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성원 간의 상호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조성하는 유형. 3번 참여적 리더, 하급자들을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 및 제안을 적극 고려하는 유형. 4번 성취 지향적 리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향상을 추구하며 하급자들의 능력 발휘에 대해 높은 기대를 설정하는 유형. 나머지 뭐 세 가지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17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8번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반 구조로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올해 7급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1번 주제 지향성,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이해하기 쉬운 의사결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됨. 2번 통합성,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유관 기업과의 통합된 업무처를 위한 일관적인 형태를 유지하도록 추출, 변환, 적재되기 때문에 통합성이 유지됨. 3번 시계열성,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 부분 경과되더라도 변경 이전의 과거 데이터가 계속해서 관리됨. 4번 비휘발성,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를 제외한 최신 3년 동안의 데이터 안에서는 추가 및 삭제 등이 허용되지 않음. 4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휘발성이라는 것은 일괄 처리 작업에 의한 갱신 말고는
갱신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군요.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니까 18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9번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변동 상황, 즉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하나로서 현금 흐름표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장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현금 흐름표 모두 세 가지 활동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세 가지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1번 관리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2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3번 투자활동, 재무활동, 정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4번 정보활동, 관리활동,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답은 2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0번 다음 중 재고관리에 접근 방법으로서 경제적 주문량 산출 시 적용되는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제품의 수요가 일정하고 균일하다, 2번 조달기간이 일정하며 조달이 일시에 이루어진다, 3번 품절이나 과잉 재고가 허용된다, 4번 주문비와 재고 유지비가 일정하며 재고 유지비는 평균 재고의 기초를 둔다. 정답 3번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EOQ 경제적 중량 모형은 주기 재고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재고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품절, 재고 부족이나 과잉 재고, 안전 재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허용된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1번 브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리더의 유형을 분류한다. 2번 중간형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모두 보통인 유형이다. 5,5형을 표시하고 있는 거겠죠. 3번 컨트리 클럽형은 근로자의 사기 증진을 강조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어 나가지만 작업 수행과 임무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1,9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과업형 리더에게 9,1형이죠. 생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이상형 리더로 발전시켜야 한다. 9,1형 생산에 대한 관심만 높은 리더가 과업형 리더인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결국 생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이상형 리더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과업형 리더가 아니라 컨트리 클럽형 리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고요. 따라서 21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22번 다음 중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량발주 시스템 Q 시스템에서는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 주문 시기가 빨라진다. 당연히 소진이 빨리 되면 그만큼 빨리 주문해야 되니까 주문 시기가 빨라진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전기발주 시스템에서는 재고조사 기간 사이에 재고 소진이 많을수록 많은 양을 주문하게 된다. 3번 투빈 시스템은 전기발주 시스템을 시각화한 것이다. 전기발주 시스템은 P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투빈 시스템 두 개의 상자를 가지고 재고를 통제하는 시스템이니까 전기발주 시스템이 아니라 정량발주 시스템 Q 시스템을 시각화한 것이다라는 거고, 이거 제가 강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죠. 그 투빈 시스템은 Q 시스템을 가시화한 시스템이다. 이 Q자를 P로 바꿔서 말장난 칠 거다. 바로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 ABC 재고 관리에서 A그룹은 재고 기록이나 조달 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22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3번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직무 분석의 결과는 직원의 선발, 배치, 교육, 평가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2번 직무 기술서에는 직무의 명칭, 내용, 수행 절차, 작업 조건 등이 기록된다. 3번 직무 명세서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기록된다. 4번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토대로 직무 분석을 실시한다. 직무 분석의 결과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니까 직무 분석을 기술서와 명세서를 토대로 할 수 없고요.
직무 분석의 결과로 기술서와 명세서가 만들어지면 그걸 토대로 직무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니까 23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4번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본자산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도출해내는 모형으로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의 기본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CAPM의 가정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1번 투자자들의 투자 기간은 단일 기간의 투자로 가정한다. 2번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낮으며 기대 효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재무관리 관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가정은 위험 회피형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대 효용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 투자자들은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4번 투자자들은 자산의 기대 수익률, 분산, 공분산에 대해 동일한 기대를 한다. 나머지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25번 기업의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운영관리 업무에 유용한 정보 시스템으로서 주로 조직의 운영상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정보 시스템의 유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거래 처리 시스템, 2번 정보 보고 시스템, 3번 중역 정보 시스템, 4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들어가 있고, 전체로 반복적인 과업, 거래에 대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1번 거래 처리 시스템이 25번 문제 정답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023년 경영학 7급 기출문제 해설 다 마무리 지었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